지금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8월 고점 찍고 쭉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2023년에 상승장이 오네 어쩌네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저를 처음에 욕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23년에는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화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냥 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서서히 올라갔던 주가가 그냥 한몫에 푹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도 못하고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다. 현금화하고 리스크 관리 좀 할 걸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이미 우리 채널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남아 계시고, 조금 뭔가 이상하신 분들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맞췄지 않냐,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언제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기 쉽고 언제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기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려오고 있어요.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30년 만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예요.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7.63% 연 이자를 내야지만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기업에서는 부동산 담보가 없어요. 그냥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못해도 10% 이상은 줘야 이제 돈을 빌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2007년, 2008년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경기 침체도 왔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2007년에 어땠냐? 미국에서도 부동산 불패론이 그때까지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만 담보로 잡혀주면 소득이 있건 없건 대출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막 해줬다는 거죠. 부동산 투기붐이 엄청나게 일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그때와 똑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바로 빌라왕 사건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준다, 이걸 악용을 해서 무자본으로 갭투기를 한 사람들이 빌라를 한 사람이 수백 채, 수천 채씩 사들였던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가가 이 빌라라는 부동산을 담보로 서브프라임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한테 수백 채, 수천 채 국가가 담보대출을 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담대 금리가 7%,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게 7%가 훨씬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30대의 영끌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대출도 포함해서 이게 집값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다시 또 갭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대출을 그냥 받아서 그걸로 집을 사는 사람들, 특히 30대처럼 세상 경험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당장에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세대가 가장 많이 최근 영끌을 또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벌어졌던 이런 영끌의 결과는 어땠죠? 당시 담보대출 금리가 6.5% 정도였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터졌어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담보로 잡혔던 주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매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부실이 더 커졌죠. 지금은 담보대출 금리가 7.63%입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문제가 안 터졌어도 기업들에서 터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2008년이에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려면 연 10% 가까운 이런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가 터지고 그거에 내관이 돼서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던 이미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빌린 돈에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태, 디폴트라 그러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디폴트가 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해주나요? 부동산 가보세요. 언제나 오른다 이런 말만 합니다.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도 대부분 다 30대예요. 그리고 영끌도 죄다 다 30대입니다. 최고점에서 가장 많이 영끌을 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일까요? 사실 세상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30대가 아기도 낳고 하면서 당장 주거 안정이 가장 필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끌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이제 40대, 50대 이상 이런 어른들이 대출 이자 못 내면 담보 잡힌 집 넘어가고 너 그거 평생 또 그 이자 갚으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 좀 알려주고 하면서 좀 주의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오히려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높은 가격에 팔려고 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거래를 시키려고 앞으로 뭐 오른다 이런 말만 하는 거죠.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러면 상관없는데 2008년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거나 이자를 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수출 비중 1위가 중국인데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낙관하기 힘든 마당에 자, 이렇게 대출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차트는 미국 S&P 500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보시면은 뭐 크게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가장 많이 빠진다.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미국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이런 위험한 시장 그리고 위험한 상황의 국가에서 먼저 돈을 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대출금리가 좀 빠르게 떨어지면 그나마 상황이 좀 괜찮아지는 건데 만약에 대출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돌아가는 꼬라지가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려면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물가와 주택 가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너지 물가를 보시면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점점 커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란이 또 개입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도 봉쇄하는 날에는 국제유가가 훨씬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다음으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미국의 주택가격입니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주택가격과 거의 무관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전월세를 넣는다고 하는데 전월세는 뭐 2년마다 갱신이 되고 5%밖에 인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택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소비자 물가와 거의 무관합니다. 미국은 어떠냐? 주택가격 비중이 소비자 물가 산출 비중에서 가장 높아요. 주택가격이 빨리 안 떨어지면 물가가 절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잘 낮추지 못하는 이런 원인입니다. 자, 이런 판국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 형이 사고를 또 하나 쳤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약 1,00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요청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는 돈이 없어요. 앞으로 예산안 통과가 제대로 안 되면 터집니다. 여기다 또 1,000억 달러를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채를 찍어서 돈을 더 달라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미국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아, 이거 미쳤다. 지금 안 그래도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야 되는 상황에 1,000억 달러나 더 빌리겠다고 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 국채를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빌린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국가라도 연 5% 정도 이자는 줘야 내가 돈 빌려줄게 하면서 이제 저가로 입찰 들어올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게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금리라는 건 장기 국채 금리와 동행해서 움직이죠.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서 무위험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하러 오는 사람이 국채 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대출을 해주겠죠.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이자도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에요. 이래저래 대출 금리가 쉽게 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고 내년까지도 금리가 떨어지긴 힘들다는 게 지금 다수 투자자들의 예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부동산에서만 버블이 터진다는 게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들 대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전부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부동산을 저당 잡고 빌린 대출이 아니라 그냥 신용으로 받은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못해도 연 10%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니까 은행에서 그 정도 높게 이자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기업들 만약에 이 이자를 못 갚으면 바로 디폴트가 나는 거죠. 점점 디폴트의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내내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주식 투자를 해서 초보들은 돈 벌기 힘들다 그래서 현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을 늘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서 수익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손해를 보기 십상이죠. 오늘 영상 말고도 이전 영상들 보시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시기에는 좀 투자에 주의를 하셔라 이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채널에선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뭐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죠. 한 달 동안 뭐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공개된 영상에선 하기 힘든 그런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의견은 어떻다, 이걸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네,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